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이문진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말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났는지를 누가 무슨 기준과 권리로 판단을 한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위에 둘 사람과 자기 발 아래 둘 사람을 멋대로 정하고 다르게 대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인데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놓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어줍지 않은 기준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한 그 인간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한 편이었어요. 집안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부모님 두 분이 계셨고 집안 형편도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오빠가 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오빠가 아들이어서라기보다는 오빠이기 때문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들을 편애한다거나 차별한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찍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답니다. 물론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는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번 돈으로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갖게 되는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저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구체적인 것이 되어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독립을 할 수 있게 그럴 작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딱히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 대학 진학에 대한 욕심이나 비전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집을 나가 독립해 살고 싶다는 것을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특히 아빠의 반대는 예상보다 거셌고 다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실 정도였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걸 지금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없니 아빠가 없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을 나가서 살겠다는 게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야. 씨알도 안 먹힐 소리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알겠니? 아빠, 제가 무슨 반항심 같은 게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들어주세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으고 있는 통장이에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모았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독립이 절실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왜 안 가겠다는 건데?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성적이고 아예 아빠가 등록금을 못 해줄 형편도 아닌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불만이라서 이러는 거냐고, 응? 아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한다는 것도 대학에 안 가겠다는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걸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가 아무리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어요.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명분이 부모님께는 충분하지 않았고 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찾고 싶고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제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 것은 전혀 아니었고
주말에는 꼭 부모님을 찾아뵙는 등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제 선택을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옵션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대기업에서 인수해 운영하는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음료를 만들고 매장 청소를 하는 등 주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였죠.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매장 청소나 설거지, 재고를 채워넣는 것과 같은 지원 업무를 주로 했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참 좋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기도 했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매장의 단골이었어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였는데 가벼운 인사를 하고 지낸 지 1년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처음 나눌 정도로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제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거의 매일 아침 매장을 오픈하는 이른 시간에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늘 단정한 차림에 혼자 와서 조용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말 한마디 먼저 걸어오지 않더니 어느 날 과제를 위해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논문 주제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잡고 싶어요. 아직 명확한 주제를 정하지는 못해서 막막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쪽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무척이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은진이에요. 임은진. 그쪽 아니고 임은진이라고요. 저 못지않게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를 인터뷰하셔서 얻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그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드릴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씀 잘하시네요. 1년 동안 눈인사만 겨우 하시길래 습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실없는 얘기를 의미 없이 나불거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말이 있을 땐 해야죠.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민성이라고 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눈인사를 하던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된 날 꽤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급격히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됐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저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렇지는 않았었고 심지어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진중한 사람이었고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은 오래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5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아야 했을 때 저는 아주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가요,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이 가는 서울대학교 교수셨거든요. 아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이 많이 열린 분이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면 돼. 아버지도 분명히 자기의 진가를 알아보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던 게 떳떳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나 정말 너무 긴장되거든. 남편의 말대로 시아버지는 제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의 결단을 지지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긴 했으나 묘하게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닌 시동생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매사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는데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형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에도 그 정도로 티를 내는 것을 보니 평소에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온화한 성향의 남편은 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으니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 분명한데 시동생은 그런 남편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얕잡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가 서울대생이면 서울대생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저렇게 유세를 떠나 싶은 생각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날 그런 게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시동생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시동생에 대한 제 생각을 남편에게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제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남편이 자기 동생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날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또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저희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두 식구 먹고 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지만 저보다 3살이 많은 남편은 계속해서 대학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탓에 시부모님은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을 제안하셨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시동생도 아직 독립을 하기 전이라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딱 그 한 가지가 거슬리는 일이긴 했지만 가정적인 시어머니가 해주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출퇴근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분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산 것이 벌써 9년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얄미운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제발 얼른 결혼해서 나가라.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어찌됐든 제게는 진심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죠. 도련님도 드디어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7년이나 연애를 한 거잖아. 그렇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그냥 결혼하지. 이렇게까지 미뤘어야 했나 싶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야. 그러게 부모님도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대잖아. 도련님이랑 서울대 동창이랬지? 그러니까 도련님이 자기보다 2살 어리니까 예비 동서가 나보다 1살 많은 거네. 아, 손아래 동서니까 나보다 어리면 더 좋았겠지만 뭐 괜찮아. 잘 지내보지 뭐. 근데 5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거지? 그게 계속 떨어져서 결혼을 미뤄왔던 건데 올해 7급도 아니고 9급 시험을 쳐서 발령을 받은 거고 말이야. 그지? 맞아. 나도 7급 정도는 칠 줄 알았는데 9급을 쳤다길래 좀 놀라긴 했어.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고시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성 같은 게 생기면 정말 헤어나지도 못하는 늪 같은 거라고 말이야. 내 주변에도 그런 선배들이 있어.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하던 사람인데 고시 폐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된 경우 말이야. 동생 말로는 머리 식힐 겸 그냥 친 건데 붙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보하고 7급 시험을 다시 치려고 하다가 그냥 마음 편히 다녀보자 했대. 결혼도 하고 말이야. 그래, 7급이면 어떻고 9급이면 어때? 예비동서도 서울대 출신이라니 욕심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난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잘된 일이야. 그렇게 7년 사귄 오래된 여자친구와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인사를 왔어요. 7년 연애를 했다고는 하지만 집에 드나드는 사이는 아니었고 남편과 시동생이 그리 친밀한 형제지간도 아니기에 저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예비동서를 그렇게 처음 본 거였죠. 제 주변에도 서울대 출신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두들 어느 정도의 서울대 부심이라는 걸 갖고 있긴 하지만 시동생처럼 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동생보다 더 심한 사람이 예비동서더라고요. 우와, 정말 진짜 억지스러울 정도로 모든 이야기를 서울대로 귀결시키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줬지만 다소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후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먼저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비동서에게 같이 설거지를 하자고 했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예비동서는 바로 거만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 치기까지 하던데
아니, 그런 행동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뢰가 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더러 설거지를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나이도 나보다 어리다고 들었는데 내가 착해 보이나? 그럴 리가 없는데? 겁도 없이 감히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뭐 꿀에 손이 동서라고 무식하게 유세하는 건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나를 그쪽과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진 말았으면 하는데 손이 동서대접받을 생각 같은 건 애당초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훌륭한 척도가 학벌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웬만한 대학도 아니고 고졸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난 대학도 어느 대학 밑으로는 솔직히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뭐 그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래서 저도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해주기로 했죠. 마침 세탁소에 옷을 보내면서 입던 옷에서 빼둔 배지가 있었는데 그 배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고작 한 살 많은 거고 엄연히 내가 손이동서인데 그쪽이 먼저 말을 탁탁 놓으니까 나도 말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너는 서울대생인 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그래 봐야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 평생 그렇게 서울대생이었다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그런데 네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기준 이하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편하게 얘기할게. 이 배지 보이지? 이게 뭔지는 아니? 변호사 배지야. 나는 변호사고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물론 있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에 맞춰주고 싶어진달까? 나는 학급 직업은 취급 안 하려고. 넌 그 잘난 서울대 나와서 구급 공무원 됐다며? 이제 구급 따라서 언제 진급할래? 나이도 많은데 말이야.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기겁을 하며 발발 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나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부터 사법고시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 진학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법고시를 위해 꼭 법학과에 입학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로스쿨이 인가되고 10년간 사법고시를 존치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니 마지막 사법고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였죠. 그래서 소설책을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관련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지지도 있었던 덕분에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영화처럼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연애를 시작한 게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즈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동생은 평소에도 형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수인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형보다 뛰어나야 하는데 형수인 제가 고졸의 변호사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본인의 지인들에게도 항상 형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아버지의 총위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고졸인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형다운 선택이라는 애매한 말로 지지도 무시도 아닌 말을 했었고 고졸 형수라는 말을 심심찮게 했었으니 여자친구였던 예비동서에게도 뭐 그런 식으로 저와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스스로 잘난 척을 했을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예비동서는 제가 변호사가 된 건 알지도 못하고 고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제 시동생이 얼마나 본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지 짐작이 좀 되시나요? 형수가 변호사라는 걸 자랑 삼아 말할 법도 한데 그건 시동생에게 전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면에서 형보다 지가 잘나야 직성이 풀렸으니 형수가 변호사가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결혼할 여자는 구급 공무원이었으니 더 그랬을지도 모르죠. 무튼 제가 변호사가 된 걸 7년이나 사귄 지 여자친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동서는 또 제대로 지 잘난 척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한 거죠. 한치 앞을 모르고 제게 그런 발언을 하며 까불었잖아요. 제가 변호사인 것을 밝히며 제게 함부로 굴었던 예비동서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주는 말을 했으니 예비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당황을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날 예비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간 후 대판 싸운 것 같았죠. 예비동서는 저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을 탓했을 것이고, 시동생은 변호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너한테 보고를 하냐,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한 발언을 했냐며 예비동서를 탓하면서 말이에요. 자기야, 도련님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싸운 것 같지? 둘이 나갈 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지금 도련님 들어올 때 봐. 표정이 너무 안 좋잖아. 내가 좀 심했나? 그쪽에서 먼저 어이없게 나오니까 그에 맞게 대해준 것뿐이야.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정말. 아니 우리끼리 말이지만 솔직히 도련님도 그렇고 예비동서도 그렇고 전공 들으면 아 정말 서울대에 가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비인과학과 출신이잖아. 그래 자기 잘못한 거 없어. 그쪽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잘 대할 수가 있었겠어? 잘했어.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해. 그리고 그 전공도 말이야. 비인과학과라는 게 취업에 불리한 전공이라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 취업보다는 국가고시를 생각했겠지. 하긴 그래. 도련님도 처음부터 취업할 생각은 안 했다며. 아버님처럼 교수할 거라고 계속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고 말이야. 물론 우리 자기도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는 목표가 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난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자기 성향이 학교랑 참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말이야.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 쓰고 싶다던 그 졸업 논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잖아. 늘 좋은 평가도 받았고. 그 대단하다는 저널에 논문도 싣고 그게 보통 일인가? 그러니 유학 한번 다녀오지 않고서도 교수 자리 잡았지. 비유학파가 자리 잡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제가 변호사가 되어 열심히 경력을 쌓는 동안 남편도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보장받았었거든요. 반면 유학까지 다녀온 시동생은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약직 연구교수로 매년 계약 연장에 목을 매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자기는 서울대 교수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서울대 교수네 어쩌네 떠벌리는 것을 좋아했지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 시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테니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제가 변호사인 것을 예비동서가 알게 된 후에도 예비동서와 시동생은 그놈의 서울대 부심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서울대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도 서울대 졸업장을 걸어 놓으면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름도 생소한 지방 의대 출신인 의사도 아무런 연관도 없더라도 서울대 졸업장을 걸어두면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다는 등 자기들은 뭘 해도 잘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댔지만 시댁에서는 그 말발이 그리 먹히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들 스스로 본인들 만족과 위안을 위해 그러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동서가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제게 부탁도 명령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누가 제 이름을 대면서 형님한테 문의 전화를 할지도 모르는데요. 혹시 그런 전화가 오면 그냥 가족 맞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무슨 상황인지 자초지종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만 말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상황 설명이라도 좀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바쁘다며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자기 말대로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동서가 말한 전화가 왔는데 상황을 듣자 하니 전화를 건 사람은 예비동서가 근무하는 구청의 민원인이었어요. 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내가 뭘 부당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저 까칠하기가 고슴도치 저리 가라고. 게다가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아주 아래로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하고 이야기 올라서 우리 구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다는 맘카페에다가 그 공무원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 막 달더라고.
나같이 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여간 근데 그중에 저를 험담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 묘하게 말투가 그 공무원 같았지. 그래서 내가 그 댓글 그쪽에서 단 거면 사과를 해라. 사과 안 하면은 나 모욕죄로 이거 신고할 거고 고소할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원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그 공무원 아가씨가 콧방귀를 끼면서 자기 집안에 뭐 변호사가 있어서 다 알아봤는데 그런 거는 모욕죄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공무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으니까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쪽 변호사님 이름이랑 번호 줘서 전화한 거예요, 내가. 사안을 들어보니 민원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예비 동서가 먼저이고 해당 맘카페에 올렸다는 글을 보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은 아니었으며 그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구청 공무원이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하면 좋겠다는 식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달린 문제의 댓글은 민원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인 거예요. 예비동서 인성이 그대로 나온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인께서 원하신다면 해당 공무원을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요. 그 댓글에 대해서도 사이버 수사를 의뢰하셔서 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죄도 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저를 찾아와서는 난리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냔 말이죠. 제가 일부러 부탁하는 전화까지 미리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저는 물론이고 시동생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몰아세울 일이야? 편을 들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누가 봐도 동서 잘못이 분명한 사안인데 어떻게 무턱대고 편을 들라는 거야. 그 민원인은 바보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럴 것 같아? 얼마든지 다른 변호사 알아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 시간 있으면 그 민원인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고소하실 것 같았어. 그렇게 반격하고 돌려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제가 근무하는 로펌 게시판에 저에 대한 컴플레인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마다 등장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뜬금없이 언급하며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때로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패소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은 고객들이 작심하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로펌 내부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그 민원인 사건을 겪으며 생각해보니 저에 대한 음해 댓글을 다는 악플러가 예비동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학벌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민원인 아주머니 말씀처럼 묘하게 말투가 예비동서를 연상시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거 생각할수록 예비동서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이버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악플러를 고소할 결심을 했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악플러는 예비동서가 맞았어요. 소장을 받은 예비동서는 혼비백산해서 저를 찾아왔죠. 형님, 아니 저한테 먼저 확인을 하시지. 이렇게 바로 고소를 때려버리시면 어떡해요? 이건 남자친구도 전혀 모르는 일인데 지금 그 민원인 사건만으로도 골치가 아파 죽을 판이라고요. 형님한테 그런 댓글 단 것까지 밝혀지면 전 정말 끝장이에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저 공무원인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징계는 물론이고요. 승급 같은 것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당장 결혼식이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다 알려지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부모님은 또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테니까 고소 취하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좋게 마무리해 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형님. 제발요. 이게 동서가 나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결혼식이 당장 내일이라고 해도 도련님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
7년이나 만난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는 쌓여 있어야지. 내가 도련님한테 말하기 전에 동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하고 도련님 이해시켜.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지금 나한테 비는 것처럼 도련님한테 그렇게 빌면 될 거 아니야. 동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런 사정까지 생각해줘야 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더더욱 도련님이나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지 생각하지 말고 도련님께 사실대로 말해. 형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 민원인 아주머니 사건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돼서 설명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빼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나간 아주머니가 혼자 난리치는 거라고. 위에서도 그런 사정 알고 제 입장 살펴주시기로 했다고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형님 사건까지 터지면 저 정말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저 형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난 일들로 저한테 감정 안 좋으신 거 잘 아는데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만 하면 깍듯하게 모시고 정말 잘할게요. 결혼만 하면요. 제가 아주 깍듯하게 모시고 정말 잘할게요. 평생 두고두고 갚을 테니까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형님, 아유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도와주세요. 사람 곤란하게 이러지 마. 이게 나한테 빈다고 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지금이라도 내가 직접 도련님한테 말하고 동서 데려가라고 할까? 서울대 출신이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냔 말이야.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도련님이랑 잘 얘기하는 게 동서가 살 길이라고. 알겠어? 한마디만 더 하면 도련님한테 바로 전화할 거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결국 예비동서는 시동생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동생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예비동서를 바로 손절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손절을 해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도 자신이 그러저러한 사유로 파혼을 결심했다면서 자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함과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식으로 예비동서를 험담하고 다니는 거 있죠. 예비동서도 예비동서지만 시동생의 처신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참 못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동서도 그렇게 만만한 타입이 아니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고 나니 자기는 더 잃을 것도 없고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싶었는지 반격에 나선 거예요. 이미 그 민원인과 제게 고소를 당해 벌을 받게 될 입장이니 고소 하나쯤 더 추가되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고소할 테면 얼마든지 고소하라는 식의 각오로 폭로한다면서 도끼를 제대로 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로펌에도 서울대 출신이 몇이나 있는데 그중에 예비동서나 시동생을 건너 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시동생 일이 맞냐면서 물어오는 바람에 사건의 전말을 제가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임변 시동생 일 맞아? 얼마 전에 파혼했다고 했잖아.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일인데요? 어? 아, 네, 맞아요. 제 시동생이고 파혼한 전 여자친구가 맞는데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아이 말도 마. 지금 단톡방들이 아주 쑥대밭이야. 임변 시동생한테 파혼당했다는 그 사람이 아주 폭주를 하고 있거든. 네? 폭주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저희 시동생에 대해서 무슨 폭로 같은 거라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다시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시동생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무슨 폭로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건지 알려주세요. 임변 시동생이 학교 동창들은 물론이고 선배 심지어 은사님들 험담까지 한 것도 모자라. 아이고 이거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데 그분들 여자친구나 아내분들에 대한 조롱까지 하고 다닌 걸 죄다 폭로하고 있어. 단톡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있나 봐. 그걸 또 퍼다 나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학교 동문 단톡방이 몇 갠데 그 방마다 아주 다들 난리도 아니라니까. 아니 무슨 험담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거래요? 나라님 욕도 자리에 없을 때 하는 판국에 뭘 얼마나 심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가 보기에도 심해요? 그게 임변 시동생이 한 얘기들이 수위가 좀 세긴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잖아. 근데 은사님들 사모님들까지 까고 다니는 건 정말 선 많이 넘은 거지. 게다가 그 험담이라는 게 너무 원색적이고
보는 순간 눈살이 확 찌푸려지는 수준이더라고. 어떤 식으로도 실드 불가인 거지. 짜집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작된 건 아닐까요? 악마의 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위 조사부터 해보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뭐 그런 거라도 해봐야겠지. 근데 카톡 대화는 물론이고 육성이 녹음된 파일까지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다 깐 것도 아니래. 자기한테는 증거가 될 만한 게 얼마든지 더 있다 이거지. 학교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봤자 뭐 가실거리나 되는 거 아니냐면서 카톡 단톡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변 시동생 만행에 대해 다 폭로하고 있다고. 하긴 연애를 7년이나 한 사이니 함께 속해 있는 단톡방도 많을 거고 서로의 지인도 이미 많이 공유하고 있겠죠.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복사해서 퍼나르기까지 한다니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겠네요. 말해 뭐해. 이런 소문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데 삽시간에 퍼졌을 거야. 이미 동문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고 퇴직하신 교수님들 귀에까지 다 들어갔다더라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인변 시동생 끝장난 거야. 로펌 선배의 말이 맞았어요. 시동생의 사건은 그저 그런 가십거리는 묻히기엔 너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결국 시동생은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남은 학기 수업마저 학생들에게 보이콧 당하면서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그 지경이 되면 자숙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럴 법도 하잖아요. 아니 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동생은 오히려 펄펄 뛰면서 학교까지 잘리게 한 거에 화나서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만 당하고 말 것 같아? 나한테도 그냥 그거 끝장낼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이미 인생 종친 것 같아서 파혼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년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미 고소 당할 대로 당했으니 상관이 없어? 웃기고 있네. 내가 아주 작살을 내주고 말 거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줄 거라고. 각오하라고 그래. 민호야, 일단 좀 진정해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 일이 아닌 것 같다. 너한테 파혼당한 걸 갖고 앙심을 품어서 이런 폭로를 한 건데 네가 또 이걸 가지고 맞서서 다른 폭로를 하면 그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잖아. 그래요 도련님. 이미 두 사람 다 잃은 게 너무 많은데 뭘 더 어쩌겠다고 이래요. 형님 말대로 일단 진정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요. 도련님 말처럼 아니 그 사람은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서 고소까지 당한 걸로도 모자라 상습적인 악플러 짓을 한 걸로 이미 공무원 생명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련님한테 파혼당하고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폭주하는 바람에 그 구청 게시판도 터질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을걸요? 출근 못하는 게 뭐 대수랍니까? 공무원 잘리는 거? 구급 공무원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잘리는 거랑 서울대 교수 자리에서 밀려난 거랑 같아요? 난 절대로 가만둘 수 없어요. 그건 앞으로 한참 더 당해야 한다고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어머니가 별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힘드시겠니? 이런 상황에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차분하게 말해도 되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라고. 그리고 제발 욕 좀 하지 마. 너도 막 나가겠다는 거야? 안 하던 욕을 왜 그렇게 하니? 형은 지금 그게 형으로 쌀 소리야? 동생이 무슨 꼴을 당했는데 지금 나더러 무슨 성인군자라도 되라는 소리냐고. 형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화를 내고 펄쩍 뛰어도 시원찮을 텐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내가 이렇게 된 걸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형도 은근히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형보다 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나한테 열등감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고소한 거 아니야? 아니 정말 도련님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안 됐어서 무슨 얘기라도 들어주려고 앉아 있었더니 지금 그게 형님한테 할 소리인가요? 형님한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건 도련님이잖아요. 나도 형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도련님이 어이없는 행동에도 좋게 이해하고 봐주고 있었던 거라고요. 알기나 해요?
뭐요? 아, 진짜 형수면 다예요? 지금 사람 꼴 우습게 됐다고 무시하는 거냐고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100이면 100, 형이 나한테 열등감 갖고 있다고 할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형한테 열등감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형수 지금 큰 실수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아무리 형 대접을 안 해도 네 형수한테까지 이렇게 막 나가는 걸 내가 봐줄 것 같았니? 네가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은 정말 몰랐다. 이번 일로 나도 아버지께도 깨닫게 된 게 많아. 네가 무슨 일을 더 벌이든 상관 안 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로 나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그래도 네 편에 들었어.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었지. 그런데 네 형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더 이상 네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게 둘 수가 없을 것 같네.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파혼한 그 사람 인생을 끝장내는 걸로 복수할 거라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 네가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든지 더 이상 아무 상관도 안 할 거야. 지금부터 나는 동생이 없는 셈 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께도 감정적으로 호소할 생각은 안 한 게 좋을 거야. 알겠냐?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동생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뭔지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비동서였던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지금도 서로에 대한 폭로와 험담으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로펌 선배 말로는 이제 아무도 그 두 사람의 폭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데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공예로 느껴진다면서 다들 단톡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하네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얼핏 보고 들은 것만 해도 가관이 아닌 거죠. 그 지경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서로를 헐뜯으면서 여전히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꼴을 보니 정신 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직 벌을 덜 받은 모양이니 서로 저렇게 계속 폭로하면서 스스로 죄를 쌓고 사람도 잃고 가족까지 잃고 그렇게 다 잃고 나서야 참교육이 되려나 싶어요. 그 둘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서로를 갉아먹으며 끌어내릴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열심히 제 할 일 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잘 살 거랍니다. 내년쯤에는 예쁜 아기도 갖고 싶은데 바람처럼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었잖아요. 최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그거랍니다. 시동생이나 예비동서였던 사람이나 스스로 본인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친다 싶은 사람은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시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동생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모르셨겠죠. 그렇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동생은 자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고쳐먹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 같은 아나무인이 되고 만 것 같아요. 시동생이나 예비동서처럼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부터라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희 시동생이나 예비 동서 같은 사람이 한둘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한 소리 했다가 꼰대 소리나 듣는 게 걱정되신다고요? 그럼 그냥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다 있다더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인생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
그러니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